Dubro Suspicion Files.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1997년 대한민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총풍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하고 또 분석 보고서들을 저희가 쭉 훑어봤습니다. 네. 와, 이거 정말 다시 봐도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상대국에 우리 쪽을 향해 총을 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게 정말 놀랍죠.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대체 어떤 절박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이어진 건지, 그리고 이 위험한 거래의 전말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더러운 수법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이상이다. 그럼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국가의 안보라는 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떻게 한순간의 선거 승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권력이란 무엇이고 또 그 권력을 향한 욕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 분기점이었던 1997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료의 첫 부분도 당시 시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던데 도대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길래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걸까요? 1997년 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 그러니까 국가 부도 사태 직전이었어요. 네, 그렇죠.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고요.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는 처음엔 대쪽 판사라는 이미지로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자료에선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꼽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아들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었어요. 체중 미달로 두 아들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보가 평생 쌓아온 공정과 원칙이라는 이미지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이건 정말 치명타였겠네요. 치명타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이인재 후보의 경선 불복과 독자 출마. 이게 표를 엄청나게 깎아먹었겠네요. 그렇죠.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마하면서 보수표가 그대로 그냥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와.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역전당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캠프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면 무조건 진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뒤집을 수 없다는 극도의 위기감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정치에 아주 오래된 그리고 좀 위험한 유혹인 북풍 카드가 등장하는 거군요. 맞아요. 선거 막판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을 일부러 조성해서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이걸 통해서 보수층 유권들을 결집시키는 전략이죠. 네.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1987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터진 K1기 폭파 사건이나 네네. 또 1996년 총선 직전의 판문점 무력 시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 총풍 사건은 기존의 북풍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어요. 뭐랄까 차원이 다른 악질적인 시도였다고요. 그게 핵심적인 차이죠. 이전의 북풍이 북한의 도발이나 위기 상황을 이용하는 수준이었다면 네. 총풍 사건은 우리가 먼저 북한에 접근해서 위기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주문 생산을 시도했다는 점이에요. 주문 생산이요? 네,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국익을 팔아넘기를 한 행위라는 점에서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정말 대담하다 못해 무모한 계획인데 이걸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고서에서 총풍 3인방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이요. 네.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대북사업가 장석중, 그리고 이회창 후보 동생의 측근인 한성기. 이 세 사람의 조합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공작의 구조를 보여줘요.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 그리고 후보의 비선 조직인 캠프, 마지막으로 현장 실행책인 사업가. 완벽한 삼각형이네요. 그렇죠.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특히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히 몇몇 개인의 충성심에서 비롯된 일탈행위가 아니다. 국가 권력의 일부가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마침내 일을 벌입니다. 1997년 12월 10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8일 앞둔 날이었어요. 네, 정말 며칠 안 남았을 때죠.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소속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거죠. 여기서 대체 무슨 대화가 오고 간 겁니까? 수사 기록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이들은 북한 측 인사들에게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어야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 김대중 후보는 위험하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요. 네.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판문점이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휴전선을 향해서 총을 쏴달라고? 그것도 우리 쪽에서 먼저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정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네, 저도 자료를 보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심지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을 향해 총격을 가해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주문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아군에게 총을 쏴달라고 적군에게 돈을 주며 부탁하는 그야말로 반역 행위에 가까운 제안이었던 거죠. 듣고만 있어도 소름이 돋네요. 그럼 북한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나요? 북한은 즉답을 피하고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아, 그래요? 당시 북한도 나름의 정보망을 통해서 김대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었거든요. 아, 자기들도 판세 분석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요? 이런 위험한 도발을 실행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대가가 필요했는데 총풍 3인방은 현장에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아,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북한 수뇌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실제 총격은 벌어지지 않은 미수로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실제 총격은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엄청난 계획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의 비밀공작원이었던 박채서 씨, 암호명 흑금성입니다. 흑금성,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네요.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는 대북 사업가로 신분을 위장해서 북한의 최고위층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있던 뭐랄까 전설적인 엘리트 공작원이었어요. 최고위층까지요? 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경제 분야를 총괄하던 인물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심지어 김정일을 직접 대면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최고급 정보원이 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흑금성은 북한 측 파트너로부터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네. 북한한테서요? 네, 북한 고위 인사가 그에게 지금 남조선 청와대와 여당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총을 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의견을 물어온 거예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네요. 내 조국에서 벌어지는 반역 행위를 내가 감시해야 할 적국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흑금성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나요? 당연히 즉시 상부에 보고했죠. 디브리핑이라는 암호명이 붙은 이 긴급 보고를 통해 안기부 수뇌부의 총풍 공작의 모든 전말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네. 여권 핵심 인사들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당연히 막았어야죠. 그런데 결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 사건의 두 번째 충격적인 지점인데 당시 권영의 안기부장은 흑금성의 이 결정적인 척부를 그대로 묵살해버립니다. 묵살을 했다고요? 네. 더 나아가 당시 안기부라는 조직 자체가 이회창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 자료에 나오는 오익재 월부편지 사건처럼 김대중 후보를 용공, 그러니까 빨갱이로 몰아가기 위한 다른 공작들을 이미 벌이고 있었거든요. 와.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할 최고 정보기관이 오히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눈감아버린 정말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국기문란 행위였던 거죠. 결국 대선은 김대중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고 총풍 공작은 실패한 채 역사 속으로 묻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죠. 1년 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네, 1998년에 터진 이른바 이대성 파일 폭로 사건입니다. 안기부의 한 간부였던 이대성이 언론에 기밀 문건을 유출한 건데요. 네. 사실 그의 원래 의도는 좀 달랐어요. 김대중 정부 측 인사들도 과거에 북한과 접촉했다는 내용을 터뜨려서 물타기를 하려던 거였죠. 의도는 그랬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었군요. 그렇죠. 그 파일 안에 의도치 않게 총풍 3인방의 구체적인 행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했던 흑금성의 실명과 암호명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흑금성이 신혼까지. 네, 결국 이 폭로로 인해 흑금성의 정체가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가 수년간 목숨을 걸고 구축했던 대북 정보 라인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검찰은 이 파일을 통해 총풍 사건의 실체를 파고들 수 있는 결정적인 수사 단서를 얻게 된 거죠. 자신의 정체는 희생됐지만 그가 밝히려 했던 진실은 세상에 나오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결국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재판 과정도 한편의 드라마 같더라고요. 무려 6년이나 걸렸다고요? 네, 굉장히 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어요. 처음 검찰에 체포됐을 때 3인방은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어요. 아, 처음엔 자백을 했군요. 네, 이회창 후보를 돕기 위해 북한에 총격을 요청했다고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진술을 180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죠? 안기부와 검찰의 혹독한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백이냐,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이냐. 이걸 두고 6년 동안 싸운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2003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미묘해요. 유죄는 유죄인데 뭔가 핵심이 빠진 느낌이랄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북한 측에 무력 시위를 요청한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아, 총 쏴달라고 한 건 맞다. 네, 그건 맞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쟁점, 즉 이회창 후보 캠프와 사전에 공모했는가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군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일이 후보와는 상관없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과잉 충성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잖아요. 네, 법원의 판결 요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충성심에서 비롯된 돌출 행동으로 규정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총격이 일어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 즉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라는 사실상의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법적인 책임은 실무자 손에서 모두 정리된 셈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자료의 마지막 부분도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과연 이회창 후보와 캠프의 윗선은 정말 몰랐는가? 그게 이 사건의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이죠.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자료에 나오는 여러 정황 증거들은 계속해서 의심을 남겨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총풍 3인방의 핵심 인물인 한성기는 이회창 후보의 친동생이자 당시 캠프의 최고 실세였던 이회성 씨와 아주 막역한 사이였어요. 네, 한성기가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는 그 긴박한 시점에 한국에 있는 이회성 씨와 수차례 국제 전화를 한 통화 기록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그리고 출국 직전에는 이회성 씨에게서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받기도 했고요. 한성기는 초기 검찰 조사에서 이회성에게 북한 카드를 활용해 판을 흔들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어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이 진술을 번복했지만요. 법원도 보고 가능성 자체는 인정한 것 같던데요. 네, 법원 판결문에도 보고했을 개연성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하지만 그 보고 내용이 총격을 요청한다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까지 포함했는지, 예를 들면 녹취록 같은 스모킹건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네, 결국 법적인 책임은 묻지 못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논란만 남겨낸 겁니다. 자료들을 토대로 1997년의 총풍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선거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 국가 안보마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이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다 보니 권력의 속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경고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네. 첫째는 국가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잃고 특정 정권의 하수인이 될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둘째는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부마저도 때로는 거대한 권력의 핵심을 향해서는 칼날을 제대로 겨누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교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1997년 베이징의 그 추운 겨울밤, 총을 쏴달라는 그 한마디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증언하는 영구적인 경고장이라는 구절이었는데요. 네,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죠. 이 사건이 2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지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